깨닫고 내 마음에서 그걸 깨달은 후에 실행하면 조금 더 효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께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 사회는 암을 이겨나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암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나라에서 이걸 시행한 건데, 이 시험 결과는 2017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로 나온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년 생존율이 93년에서 95년, 그때 전체적으로 41% 정도 나가는 게 지금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70% 이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명 중에 4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분이 계셨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7명은 5년 이상 다들 생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학도 발전했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대처와 관리를 다들 잘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새로운 용어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1985년 암 환자면서 의사인 피츠 밀란이라는 그 의사에 의해서 이 용어가 새로 생겨났는데, 암 경험자라고 합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암 치료 후 생존했거나 또는 가족도 넓게는 암 경험자라는 얘기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암 경험자가 되는 거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원무과 의료 쪽은 아니지만은 그 사무 쪽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좋아하는 거 또 피곤해 하시는 거 이런 것도 다 지켜보는 그런 분들도 일종의 암 경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단 직후에 이 작은 나는 암 환자가 되는 거지만은 5년 생존되고 남은 여생 전체,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보는 주위 직접적으로 지켜보고 간병하시고 그러는 분들 다 암 경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암 치료의 여정과 건강 유지를 보면은 암 진단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항암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받고 나면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1, 2년 정도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종결이 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치료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치료 종결하고 치료하고 이제 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관해가 됐다고,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고 움직이지 않고 전혀 활동성이 없고, 뭐 그게 조금 남아있더라도 전혀 활동성이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관해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5년 이제 후에 다시 재진단을 해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 완치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관해됐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뭔가 조금 위험성이 있으면 다시 진단을 또 연장하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암 증상이 나타나고 또 완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추가적인 증상들도 여러분들이 겪을 수가 있고, 암 치료 관련 초기 또는 후기에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2차 암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암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정신적,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또 대두되고, 또 암과 관련된 만성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 암과 무관한 관련이 없는 그러한 급성 질환도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경험자의 건강 문제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상에는 암 통증이라든가 피로라든가 뭐 부종, 식욕 부진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암 치료하면서 항암제 독성도 나타나고 방사선 조사에 따른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항암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오심구토, 복수, 장폐쇄, 뼈전이에 따른 그런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또 암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어떤 그런 생활 습관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만성 질환들이 또 올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암과 관련 없이 여러 가지 급성 질환이 올 수가 있고, 또 얘기했듯이 우울, 불안, 가족 관계의 그런 기능, 가족 관계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거, 실직, 경제적 곤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는 게 비차암, 또한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그다음에 가족의 그 암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내가 걸렸지만은 우리 가족들을 함께 모여서 재평가하는 그러한 사실은 그러한 관리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그런 불안과 초조의 시기가 지나가고 안정기가 오면은 그것도 사실은 돌아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폐렴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암 경험자가 되시면은 당연히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금연 절주, 그 다음에 운동, 식사, 비만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루면서 보겠습니다. 오년 암 치료 관련 요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아시겠지만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옆에 쭉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보다 그러니까 신부전이 195%다 이러면은 일반 사람은 100%라면은 이제 유방암에 오신 분들은 2배 정도 더 높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 치매, 갑상선 이런 것들은 약 20% 정도 조금 더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은 유방암 환자의 림파 부종 같은 것들은 18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술 받고 다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치료만 일단은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까지 심한 분들은 못 보는데 이제 림파 부종이 오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도 마사지법 또 직접적으로 그 3차 병원, 대학병원에 가시면은 그 마사지를 관리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심하시면 거기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직접적인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만 심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마사지법 저도 옛날에 강의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기 주치의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항암하는 병원의 선생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꼭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좋아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에서는 신부전과 림파부종 이것들이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대장암에서는 이제 치매가 조금 더 68% 정도 조금 더 그러니까 100%로 봤을 때 약 1.6배, 1.7배 정도 더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대장암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당뇨, 그 다음에 대장암에서 배뇨장 소변 누는 거, 그 다음에 대변 누는 것도 변비나 설사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전립선 암에서는 신부전이 약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올 수가 있고 전립선암은 골다공증이 2.5배 높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을 가지신 분들은 비타민 D하고 골다공증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배뇨장애가 올 수 있겠죠. 수술하고 나면은 근육 이제 그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변 누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의 관리를 보면은 신체적 문제의 관리, 정신적 문제의 관리, 건강 습관 관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께서 약간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조금 우리가 싫지만은 뭐 당연히 싫지만은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를 제가 오늘 짚고자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맨 위에 여자가 이제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많이 좋아져서 안정적으로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유방 수술 자리에 괜찮았던 게 다시 커지면은 그거는 재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암세포가 같은 부위에 다시 발생하는 건 재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이었는데 이게 간 부위에서 유방암과 똑같은 그 세포가 간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부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유방암이었는데 갑자기 대장암이었어요. 근데 이 암세포를 주사해 봤더니 유방암 세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암세포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2차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한두 분씩 가끔 나라 건강검진 한다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항암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않다면은 항상 나라에서 건강검진하는 거, 국가검진, 그 암 예방검진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내가 당장에 이 암 때문에 급해서 막 하는 거는 하셔야 되지만은 그게 조금 안정기에 들면은 다른 생각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내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암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암을 이제 보통 2차 암이라고 하는데 치료 이후에 원래 있던 암과 무관하게 새로 발생하는 그런 암을 2차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암의 치료 영향으로 2차 암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1차 암과 마찬가지로 내 생활 습관과 환경과 개인 요인과 기타 요인, 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2차 암, 전혀 개별적인 다른 암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암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2차 암 검진율을 보면은 여기 지금 첫째 줄이 남자고 둘째 빨간 줄이 여자고 세 번째 보라색 줄이 남녀 합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암, 대장암, 뭐 유방암, 갑상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경험자를 놓고 평균을 봤을 때 남자들은 2명 중에 1명은 그래도 2차 검진, 그러니까 국가검진이라든가 암검진 하는 거를 규칙적으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3분의 1, 30% 정도만 2차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안정기에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국가 나라에서 검진하는 거를 꼭 암검진 나오면은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평균 보면은 이 검진 그 암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37.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여기서는 남자들이 더 많이 받네요, 그렇죠? 50% 받고 여자들이 29% 받고 그래서 지금 항암을 하고 힘든 이런 시기가 아니고 조금 안정기에 있으시면은 나라에서 국가검진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 나이에 따라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꼭 받으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암을 여러분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이유가 의료진들의 그 말을 정확하게 해주지 그러니까 의료진은 의료진의 생각이 있고 본인들은 본인들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뭐 갑상선 암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 피검사를 하고 하는데 이 선생님은 갑상선 암만 치료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들을 때 오늘 요번에 피검사하고 뭐 초음파하고 CT 찍고 다 했는데 깨끗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갑상선 암만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병원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져가는 데가 많죠. 나 이번에 병원에 가면요 암과도 가야 되고요, 이비인후과도 가야 되고요, 방사선과도 가야 되고요 이렇게 막 모아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틀리게 봅니다. 자기가 하는 파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유방암 때문에 가서 진료받고 이제 뭐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은 유방암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부분을 이 선생님이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좋다고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항암을 막 해서 지금 힘들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기다리면서 조금 이렇게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팔로우를 받은 그런 시기라면은 그 2차 검진이라든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차 건강관리를 우리가 소홀하게 되는 거는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것만 관리하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착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의료진 입장에서는 본인이 담당한 것만 얘기하는데 나는 다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병원에 갔을 때 진료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파트 서브 스페셜 딱 뭐 이쪽 소화기 내과를 하더라도 간이 틀리고 위가 틀리고 대장이 틀리고 소장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선생님은 대장에 관한 것만 밖에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를 얘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건강관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인가요? 2017년에 제가 알기로는 국립암센터와 각 지역에
7개 그 각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 뭐 이렇게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암 통합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저기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의논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립암센터도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은 그 암 통합 관리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쳐서 또 한번 관리를 받아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건강관리 체계가 이제 조금씩 확립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건강 관리의 이제 그 영역에서는 아까 똑같이 얘기한 거 다른 그런 것들인데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금주 당연한 거고 체중 관리, 영양 상태 보셔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건강 관리를 하자면은 뭐 식사가 기본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행하셔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 암 예방과 치료의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까? 예. 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보면은 비만 방지를 통한 암 예방 효과가 있고요. 암 발생과 관련된 호르몬의 불균형을 운동을 함으로써 이게 체계를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면역력이 증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참이라든가 지금 가지는 암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암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의 방법으로는 약 60분에서 90분 정도의 중간 강도의 이상의 운동을 주 5회 이상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최소 30분 이상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6개월, 1년 이상 된 분들은 하루에 1시간, 30분이나 1시간 이상씩 주 5일이 아니라 주 일주일 운동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비가 오나 비 오거나 눈 오는 거 아니면 대부분 운동을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옆에 분들 얘기 듣거나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운동을 이제 갑자기 하시면은 몸살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뛰는 사람이 있죠? 유산소 운동과 옆에 근력, 요가 운동처럼 이렇게 근력 운동을 동행을 이걸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주 5회 이상 꾸준히 30분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강도로 운동하기 좋다고 했는데 중간 강도는 뭐느냐? 좀 빠르게 걷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는 옆 사람하고 조금 얘기하기가 순탄한 정도 얘기를 잘 할 수 있게 걸으시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그냥 산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탄다든가 뭐 요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로는 배구, 골프, 야구, 뭐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텃밭 가꾸기, 잔디 깎기, 가벼운 물건 나르기도 우리가 운동으로 생각하고 뭐를 아이고 이거 귀찮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고 잘됐다 운동하자 이렇게 내가 이걸 운동으로 하면은 운동이 되는 거고 이게 귀찮은 일이 되면은 귀찮은 걸로 나한테 이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하루 15분 이상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근력 운동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허 원장님이 제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헬스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근력 운동의 그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아주셔가지고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런 것, 근육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근육세포는 지방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 보시면은 근력이 마지막까지 그 근력이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 근력이 그 자기의 그 허벅지 근력 그 근력이 튼튼해야지 오래 사신다 그러잖아요. 그 근력이 우리 지방세포도 그 공격으로부터 또 방지하지만은 그 근력이 여러분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막 오신 분들이 당장 하루 30분씩 5일 운동하라고 하면은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게을러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맨날 내일 해야지, 오늘 비 오니까 못하고, 오늘 눈 오니까 못하고, 오늘 바람 불어서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활력, 내가 지금 항암하고 왔는데 나가야 된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일상생활에서 활동량 늘리기로 체력 회복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십시오.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 한 1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일주일에는 3번씩 하시고요. 일주일에 또 그거를 이제 맨 처음에는 저강도 했다가 그 다음번에는 중간 강도 30분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늘려가십시오. 그 다음 이제 본인이 이제 항암하고 피곤하면은 그걸 또 하루 이틀 쉬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 2, 3개월 지나고부터는, 한 달 지나고부터는 일주일에 5번씩 좋아하는 운동을 점차 강도를 늘려서 30분에서 45분, 60분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산에 갔다 오시면 보통 1시간 갔다 오시죠? 조금 빨리, 조금 빨리 걷다가 조금 숨이 많이 차면 조금 살살 걷다가 그걸 1시간씩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헬스장 가시는데 그거 하시면은 이제 방 안에 있는 물통 그 2개 들고 근력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프랭크 운동 아시죠?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저기 뭐죠? 팔굽혀펴기 그 자세인데 이렇게 프랭크 운동 하는 거 아시죠? 그거를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조금씩 한 몇 번씩 반복하면서 하면은 그 정도만으로도 근력 운동 굉장히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꼭 나가서 하는 것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탄다든가, 또 이거는 이제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요즘은 안 되겠죠? 이메일 대신에 직접 만나 대화한다는 건 이제 조금,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해야 될 거고, 나중에 이제 휴가 기간이 되면은 이제 산이나 바다로 해서 운동할 수 있게 하고, 또 집에 계시다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이 놀아주고, 일하는 중간 아니면 방에 계시는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시는 거, 손 늘려주고 하는 거. 스트레칭이 사실 그 10분 스트레칭 하는 게 거의 30분, 1시간 걷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자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암 피로가 많습니다. 암세포가 피로 물질을 생성하고, 또 항암하거나 방사선 치료 때문에 체력이 저하되고, 또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통증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럴수록 그때는 조금 쉬고 조금씩 체력이 생겨나면은 다시 15분, 30분 이렇게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효과. 암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특히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 이 수면하는 거는 뭐냐면은 낮에 습득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언제 예약하러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이렇게 들은 소리도 있고, 뭐가 좋다 들은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 정보들을 자는 동안에 다 체화해서 각자 이렇게 다 저장하게 됩니다. 또한 지친 몸을 회복하는데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준비를 야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금 자거나 너무 오래 자면은 암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런 수면 시간을 조금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수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깊게 자는 거는 한 4시간 정도만 깊게 자시면은, 그 대신에 우리가 깊게 자고 4시간 잔다고 해서 4시간 자고 벌떡 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비몽사몽 하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해서 6시간 정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저는 좀 내 마음에 또 충족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4시간밖에 깊은 잠 못 잤다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서너 시간 조금 깜빡 잔 것 같지만은 그 2-3시간 동안 또 침대에서 약간 뒹굴뒹굴 이렇게 우리가 좀 쉬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완전히 깨어있는 게 아니라면 그것도 수면으로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도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수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에서 그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간호사들은 3교대이기 때문에 꼭 밤에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야간에 일하는 분들이 1.1배에서 1.4배, 대장암이 1.4배 이상 그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무조건 막 8시간을 채우려고 6시간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내가 깜깜 자고 개운하면 그것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약간 비몽사몽 자는 것도 우리가 조금 같이 쳐주십시오. 그래서 똑같이 8시간을 자도 왜 낮에 자면 암이 발생할까? 그건 이제 멜라토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깜깜한 밤에, 근데 이제 만약에 낮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밤에 일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은 낮에 주무실 때 암막 커튼, 그 다음에 작은 빛이라도 전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멜라토닌은 완전히 깜깜할 때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핸드폰 불을 켜놓는다든가 이렇게 좀 작은 빛이 있다는 거는 사실 멜라토닌을 우리가 밤에 만드는데 그게 방해 요인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위해서는 깜깜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게 좋죠. 그래서 혹시 화장실 가게 될 때는 옆에 바로 손 닿는데 이렇게 전등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두셔가지고 수면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데 빛이 없을 때에만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낮, 밤에 그런 주기를 조절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그 다음에 또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당연히 면역 기능을 조절하게 되고 암 발생 호르몬 같은 것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고 밤 시간에는 이제 그런 핸드폰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잠이 안 온다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보시면은 수면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 효과를 보면은 숙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자외선 B입니다. 자외선 B를 받은 피부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영양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타민 D가 충분하다면은 대장이나 전립선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로부터의 보호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설명을 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자외선 B가 겨울에는 우리나라까지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1월, 2월 정도에는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햇빛 보시고 비타민 D를 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D가 3개월 분의 저장분이 몸 안에 축적이 됩니다. 3개월 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하다는 분들은 이제 먹는 약을 이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햇빛에 말린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표고버섯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 오가리 같은 거 무 이렇게 말리는 걸 햇빛에서 말리시면은 거기에 이제 비타민 D가 거기에 조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겨울에는 햇빛 보고 운동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그거는 이제 비타민 D 얘기고요. 나머지 세로토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면역 그런 기능들은 햇빛을 보면서 합성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B만 겨울에 우리나라에 도달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약을 드시고 아니면은 내가 충분히 3월부터 10월이니까 11월까지 충분히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 D를 저장해 놓으면은 3개월 저장분이 우리 몸 안에서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그런 보호 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햇빛 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나라에서는 비타민 D 검사를 1년에 2번씩 이제 보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2번씩 검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게 좋죠. 비타민 D는 우리가 암 치료 3대 요법 중에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피를 만드는 그 집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금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은 그분이 태어나서 안 계시는데 예전에 여기 계시면서 금연을 못 하셔가지고 곳곳에 담배를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암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러는데 진짜로 지금 모든 한 것 중에 최고로 해야 될 게 사실은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금연이겠죠. 당연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은 조금 중한 암이신데도 그렇게 담배를 피시고 본인이 막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 그래도 끈차끈차 얘기는 해드렸는데 참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딱 단호한 마음으로 끊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예방접종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40대 이후만 제가 이걸 끊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아셨다시피 그 어떤 예방접종이든지 하게 되면은 2, 3주가 지나야지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감이 이제 보통 12월부터 1, 2월까지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 중순 말 전까지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 혹시 내가 감기에 잘 걸린다 하면 늦었다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렴균이 있는데 13가가 있고 23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가는 신생아들이 이제 막 태어나면은 나라에서 4회인가 5회 접종을 해줍니다. 그걸 무료로 해줍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지금 20대 이상 사람들은 그 예방접종을 못 받았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개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5세가 지나면 보건소에서 폐렴 접종 무료로 해주는 거 있죠. 이제 그거는 23가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 두 개 예방 접종 폐렴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13가는 조금 비쌉니다.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사실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로 되는 예방 접종을 이렇게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면역력이 제대로 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안 하시고 이것만 하시고 나중에 이걸 하신다 할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면은 꼭 그 바뀌었을 때는 한 달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감염학회를 보면은 6개월, 1년 이상을 끼고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혹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그 선생님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폐렴 예방접종을 하신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있다? 그럼 이제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13가 뭐 23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돈을 주고 받았느냐, 무료로 했느냐, 돈을 줬으면은 뭐 10몇만 원 줬느냐, 뭐 5, 6만 원 줬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폐렴 예방 접종을 다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책하다가 뭐 아니면 뭐 어디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다치셨을 때 이제 파상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40세 이후에 그런 분들은 10년마다 이 TD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T 대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인도 맞는 그 디프테리아 100일에까지 같이 100일에는 기침 막 하는 거고 요즘 이 100일에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예방접종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T 대비라는 걸 10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A형 간염, B형 간염이 있는데 A형 간염은 2번 맞는 거고 B형 간염은 3번 맞는 건데, 사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99.9%는 사실 여러분들이 40세 이상이 됐으면은 바깥에서 간접적인 그런 예방력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병원 할 때는 B형 간염 같은 경우 항체가 없다고 나와도 그분이 한 번이라도 예방접종을 했으면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표현 항체라고 해가지고 바깥에서 피 검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 항체가 없는 거지 몸 안 자체에서는 사실은 항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그 B형 간염에 대한 그 컨셉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B형 간염 40세 이상에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에서 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항체가 없다, 그런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방접종을 산책까지 다 접종을 했다, B형 간염, 그런 분들은 40세 이후의 분들이라면 항체가 없어도 그분들은 안에서 내 쪽으로는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재접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예전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확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상포진, 이것도 생리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암을 하고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항암이 끝나고 한 2~3달 이상 지나야지만 이거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100%로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렸을 때 쉽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독감 걸렸을 때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독감을 쉽게 조금 수월하게 치명적이지 않게 조금 일주일 앓을 2, 3일 앓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엊그제 보면 3차 그 코로나 예방 접종한 사람도 돌파 감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주일 앓거나 보름 앓을 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예방 접종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예전에는 그 양성 나오면 14일 격리했는데 지금은 뭐 12일, 7일 이렇게 좀 짧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요게 기본 접종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그 내 마음을 달래야 되는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면은 이제 수면 장애가 가장 많고 불안 장애, 기타 신경증, 이제 기분 장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환자들이 이제 보통 26%에서 37%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암 환자는 51%에서 57% 2배 정도 높은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거는 일상생활에 뚜렷한 지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좀 정신과적인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응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하다든가 선망등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정신과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과 치료 받는 게 우리 막 어릴 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도 요즘 주의 집중 산만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다니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 어떤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 받는 걸 잘하는 거 내가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의 양면입니다.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세요? 젊은 여자. 누가 뭐 같으세요? 고객님 돌리는 저기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누가 보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젊은 아가씨가 있고요. 보이시죠? 예. 또 한 사람은 고개 숙인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사진을 얘기했지만은 할머니는 전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여기 눈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여기가 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양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옆에 있는 그림은 더 쉽습니다. 이거 뭐가 보이세요? 이 동물 이거 뭐가 보이세요? 새. 네? 새머리. 새? 예. 오, 네. 새도 있고 토끼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새고 저쪽으로 보면 토끼입니다. 그런. 그쵸? 예. 네. 저도 여기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언뜻 보이긴 하는데 할머니를 이렇게 그 이 옆에 옆돌린 아가씨처럼 깨끗하게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에 그 설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토끼하고 오리하고 저 새하고 이렇게 딱 보이죠? 이쪽은? 예. 토끼 찾으셨죠? 예. 네, 반대쪽으로 보면은 귀여운 토끼가 보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양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할머니가 될 수가 있고 아가씨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가 될 수가 있고 토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레스 종류에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 좋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가 적당히 기대한 정도의 만약에 내가 요거를 하면은 요 정도의 데미지가 좀 있을 거라고 했을 때 탁 나타나면은 사실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딱 떨어졌다고 어떤 데 약간 기대했던 거 알고 있던 그런 부작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좋은 작용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예측한 정도의 일이 나타났을 때 이게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일 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한 이걸 해결할 때
나는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트레스도 이게 좋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나쁜 스트레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나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암 환자가 됐지만은 처음에 이게 받아들이고도 막 진짜 너무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는 할 수 있다, 끝까지 해보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오셔서 지금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분명히 좋은 작용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트레스가 낮은 거는 요거는 이제 따분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죠. 이게 어떤 예냐면은 막 보통 재벌 2세들이 연예인들이 가끔 마약했다 뭐 했다 뭐 이러면서 그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생활이 따분하고 무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은 스트레스, 적당하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좋은 일로 우리한테 받아들여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물론 과중한 스트레스,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스트레스들은 이제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가고 나면은 또 하나가 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매번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방학이 되면은 계획표를 짜요, 그렇죠? 계획표를 짜는데 맨날 이게 좀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조금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이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게 조금 나한테 자극이 되면 그게 좋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 계획표를 짜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내가 못해서 나한테 실망은 하지만 뭐 어릴 때 그거 생각합니까? 그 계획표대로 내가 1시간 공부하자 했는데 1시간 공부하고 나면 사실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일기 쓰기 내가 2, 3일 밀렸지만 또 하고 나면은 거기에 약간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게 좋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없애는 게 스트레스의 그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활동 지향 관리, 이 활동 지향 관리는 뭐냐면은 해결 가능한 원인을 없애면 해결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폐렴이나 천식에 걸렸어요. 근데 폐렴 천식에 걸렸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담배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안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막 춥게 입고 다니고 이러면서 폐렴 이런 것들이 걸렸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 지향 관리는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이 스트레스 관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폐렴이나 천식에 걸렸을 때 내가 담배를 끊는다든가 아니면은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닌다든가 그런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정서 지향 관리는 어떤 거냐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지만은 내 감정을 조절해가지고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갑자기 이제 퇴사 공고를 받았어요.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사 공고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다른 직업을 찾거나 다른 일을 개척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새로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 지향 관리. 이게 이제 상황도 바꿀 수 없고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내가 살 힘만 얻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수용 지향 관리다. 이런 예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진짜 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고 우울증 빠지고 수면장애 오고 막 해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게 힘들어지는 거, 그런 것들도 수용 지향 관리.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신 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가 지금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깊은 스트레스에 빠져 있을 때 그걸 이제 수용 지향.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이게 뭐 눈앞에서 금방 회복된다는 장담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내가 살아는 가야 되고 또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수용 지향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꿀 수도 없고 이게 내가 어떻게 막 그 치료 자체를 이제 일단은 병원에 맡기면서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관리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투병에 대한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고 또 부정적인 요인에는 불안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운명적으로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 어떤 분은 한 달 반 달 받고 왔는데 지금 5년 6년 너무 잘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나는 하면 된다. 바로 여러분 옆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KBS 그 생물병사에 나온 그 의사들, 암에 걸렸던 의사들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뭐 텔레비에 매번 나오시고 원장님이랑 다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지금 다 이제 두 번째 분 여기 연세 있으신 분은 이제 이분이 아마 대장암 4기인데 완치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여기 세 번째 분이 이제 그 가정의학 분이신데 이제 그 4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분은 제가 치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연요법을 해가지고 천연 그런 음식, 운동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 이 마지막 분은 이분이 일본 일본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 의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를 알고 있는데 이분은 치료받고 그 다음에 계속 자기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직장 본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더 무섭다고 사실 의사들이 더 길을 잘하니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해나갔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그 하버드 의대 그 종양학과 교수인 그루프먼이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척추 협작으로 이게 잘 일어설 수가 없고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이분이 그 병원을 그만두시고 쉬셨어요. 그때 이제 그 암 환자들의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암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힘든 걸 알고 이제 호흡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온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병에 대한 좌절은 종양만큼이나 쉽게 퍼진다. 좌절하면 여러분들이 종양이 퍼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희망은 종양을 녹여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 이분이 미국에 계시면서 그렇게 이제 직접 보고 느낀 옆에 환자들을 보고 희망을 가질 때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고 또한 여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의 연구 결과인데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거 절망감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치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좀 낮은 환자를 놓고 여기가 지금 10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이제 생존율을 보니까 절망감과 무력감이 좀 많았던 분들은 그 생존율이 65%, 70% 정도 절망감과 무력감이 적었던 분들이 보면은 12보다 낮으니까 그 수치로 봤을 때 그분들이 생존율이 거의 70%, 65% 이상 되는 그러한 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절망감과 무력감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들의 생존율을 보니까 45 정도, 50이 안 되겠습니다. 절망감과 스트레스, 그냥 생각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만, 내가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또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또 이렇게 낙담을 하지만은 자고 일어나서 내가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만을 갖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힘있게 나가자 하는 그것만으로도 10% 이상의 그 높은 생존율이 더 보이는데 왜 우리가 그걸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7가지 우리 뉴스타트 중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휴식 등 그런 여러분들이 쉼을 가지면서 진정한 정신적인 쉼, 내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그 쉼도 쉼이거든요. 꼭 내가 자야지만 쉬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난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이겨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생각해서 뭐 처음에 도움이 안 된다. 예,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할머니 여기서 보면은 이쁜 거 좋은 거를 봐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란데 부정적인 면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10% 이상의 생존율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안 합니까? 내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자꾸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저도 한 20, 30대까지는 굉장히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고 엄마가 약간 긍정적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부정적인 생각인 사람이었는데 30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병원 생활을 하고 큰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전혀 쓸데없는 걸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또 낙천적이어가지고 너무 실실된다 이렇게 제가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바꾼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암 경험자 통합 지지 센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싶을 때 이제 주치 선생님과 의논할 수도 있고 또 각자 나중에 집으로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지역마다 국립암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전 뭐 이렇게 큰 도시를 중점으로 각 그 이렇게 시도마다 전국에 7개의 그 통합 그 지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은 그 여기에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정보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뭐 어떤 너무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은 조금 도와주는 시스템도 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런 센터가 있다는 거를 통합 지지 센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이제 뭐 이제 알고 있지만은 또 짚어드릴 거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신체적인 거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런 사회적인 거, 정신적인 거, 또 우리가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께서 높은 그러한 이 완치율을 가지시고 생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의료봉사 12에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의술은 하나님의 영의 가마력이다. 하늘에는 건강밖에 없다. 그 하늘의 영향력이 깊게 여러분들께서 느껴질수록 믿는 환자들의 회복은 확실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또 성경 보시는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거를 힘을 얻으셔서 하늘의 그 건강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전체적인 우리가 건강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운동과 스트레스와 수면과 또 예방접종 등등 우리가 조금 등한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머리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이분들의 치료와 완치에 좋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분들 마음에 평안을 선물하셔서 이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암 치유 생활에 평안과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저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